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오늘 새벽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 한국 문학의 위상을 각인시켰습니다. 한강 작가는요,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요. 아시아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지난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엔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의미와 함께 한국의 출판 시장, 출판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세계적으로 요즘에 산업용 로봇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직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를 말하는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로봇 밀도는요, 세계 제조업의 자동화 정도를 추적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420만 대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장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이 산업용 로봇, 아주 적극적인 활용 가치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인사이트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 로봇 산업들 자세하게 전망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경제인사이트는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의 수상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Dear Hangang. 네, 여러분,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여성으로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 출판 산업 한강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하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의미,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K문학의 위상, 한국의 출판 산업, 자,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학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 한강 작가가 수상할 때 현장 중계도 우리 김 평론가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살짝 봤습니다. 자, 한강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게 주는 것이다. 자기가 대표로 받았다.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 네, 총평은 저는 이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의 후광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강 작가의 후광을 노벨상이 받았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고요. 세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한강 작가의 이런 인기, 관심 이런 것에 저는 숟가락을 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야 빚진 느낌이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더 은혜를 베푼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강 작가의 수상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10년 후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개 그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들이 7, 80대가 많아요. 50대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카미 같은 경우가 이제 44살에 수상을 했을 정도로 40대도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이 노벨상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업적이 바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노벨 문학상은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네. 그 메선 심사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제 연설했어요. 이제 작품 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흰도 읽었고 그다음에 소년이 온다도 읽었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읽고 다 읽은 거예요. 네. 다 읽은 다음에 이걸 총 아울러 가지고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 그동안 어떤 작품 세계를 펼쳐왔는지를 다 총평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한강 작가가 가진 그러니까 작품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을 줄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근데 이제 뭐 꼼꼼하게 그 한 작가를 평가하는 거는 좋을 수는 있어요. 한 작품만 보면은 그 천재적인 재능 때문에 소재 잘 잡아가지고 인기 끌어가지고 상 받으면 그 뒤에 작품을 엉망으로 쓰면 이건 노벨상의 권위가 안 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기가 너무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관심 있을 때는 노벨상에 관심을 안 가지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을 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벨상에서 이번에는 한강 작가가 핫하니까 핫한 작가를 저는 꽉 잡았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노벨상이 한강 작가나 한국에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벨 문학상이 오히려 한강 작가와 K 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승했다. 네, 그렇게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총평을 해 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노벨상 시상식을 보면은 여성 쪽만 따로 좀 떼어놨는지 그런 행사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참고로 문학상 쪽에서는 여성 작가가 18명이었다라고 하고요. 전체 노벨상에서 여성 수상자가 65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좀 이번에 여성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좀 이제 빗기는 네. 질문이긴 하지만. 그건 결국에는 노벨상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여성 수상자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까 이제 모엔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 작가 중에서도 아시아 작가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작가로서 최초이자 이제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이제 처음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동안 지적받아온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노벨상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시아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건데 상대적으로 아까 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15% 수상자가 18명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전체 비중을 보면 문학상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뭐 화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심리학상, 예, 경제학상 예. 이렇게 다 포함을 하게 되면 7%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학은 약간 여성 작가들이 높네요. 많으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아 작가는 이제 여성 작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 선구자들의 뛰어난 재능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라이트 이제 그 아트 구성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몇몇이 보여주는 그런 형태까지도 하면서 좀 저 화면인 자랑하고 거죠? 싶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작가들의 저런 이제 초상화와 함께 대표적인 작품의 문구를 따가지고 저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하거든요.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디어 아트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까지도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노벨 재단이 겸사겸사 한강 작가한테 기대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성 수상자를 기리는 것도 약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성 작가 중에 50대인데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강력한 경쟁자였던 작가들 나이가 기본적으로 가장 어린 사람이 60대, 예. 보통은 한 80대, 70대 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쟁장한 작가들인데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니 나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새치기 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동안 이 노벨상이 좀 늦었다, 이제 지체됐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향후에는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정할 만한 업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경제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 이제 상금 이런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네. 이 노벨이 그 노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제 상을 만들고 그랬다는데 그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 상금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기부를 또 받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연기금도 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그렇죠.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팔아서 이제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상금 재원이 1895년에 3,100만 크로나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쪼개가지고 주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 왔던 것이죠. 누가요? 그 재단에서? 네, 재단에서. 예. 그래서 부동산, 뭐 채권, 주식 등 그래서 넘는 재산을 이 펀드로 전환해가지고 예. 이제 증권에 투자하라라고 노벨이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상금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1,100만 100만 크로나였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노벨상 받을 때 이 1,078만 크로나였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0만 정도가 이제 예. 이상이 예. 그렇게 높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운용 자산 수익률이 최근에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운용 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때 이 상을 받게 되면 더 많이 상을 받게 되는. 그해 수익률 혹은 뭐 예. 전전 수익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투자 수익이 높은 해 상금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인데, 가장 최고액은 2001년에 하나로 15억. 한강 작가는 지금 한 14억 4억이죠. 3천만 원. 그러니까 네. 세금 때문에 한 뭐 13억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또 1919년과 1920년에 3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야, 똑같은 이제 상급이라 하더라도 그의 채권이나 부동산 시황이 주식, 중요하다. 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르다. 그리고 메달 같은 경우도 18K 금 위에다가 24K 도금을 했는데요. 네. 무게가 한 175g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메달 자체의 가치는 금과 도금량을 총 합하면은 한 $10,000 정도 이상에 해당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경매에 넘어갈 그렇죠. 경우에는 한정할 네.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2015년에 물리학자인 리언 레더먼의 노벨상 가격은 $76만 5천 정도의 경매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넘깁니까? 그분이 약간 좀 네, 뭐 사정이 있나요? 아마 이제 본인이 넘긴 게 아니고 자손들이. 예,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는 1,100만 크로나, 우리 원화로는 14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언론을 이렇게 보면 세금을 또 네. 해야 된다라고 네. 합니다. 한 13억 정도. 뭐 지금 이야기가 그런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이 노벨 재단이 그 자산을 운용하는데 해에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다빈치 효과, 뭐 메디치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메디치 가문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천재적인 결과물들을 이제 많이 메디치 냈거든요. 가문.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려 시대 때 뭐 그 불교 문화들이, 예술품들이 굉장히 잘 됐던 게 뭐냐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귀족들이, 고려 귀족들. 그래서 송나라도 문화가 발전했던 것이 상업으로 부를 축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와 경제는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상하고 나서요. 그 다음 날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이 출판 관련한 주식이 바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정말로 한강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몇 가지 좀 단면 좀 보여주시죠. 막 줄 서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매진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네, 일단 서점가의 매출액은 뭐 당연히 좋았고요. 네. 사실 서점가뿐만이 아니고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밤새 주말 이제 뭐 그 휴일도 반납하고 인쇄소를 돌리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은 노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종이 제지업계 같은 경우도 웃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이 있다 보니까 네. 종이를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울했었는데, 제지업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가워서 이 한강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누가 이제 많이 샀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노벨상 수상 전에는 한강 작가의 책을 찾았던 세대는 20대가 35.5%나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 노벨상 받은 이후에 20대가 20.1%로 좀 줄었고, 50대 이상이 15.3에서 20.3%로 급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매력이 있는 50대가 좀 더 많이 쓰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도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쪽에서는
50대 이상이 사실은 소비 지출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에는 소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큰 손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강 작가의 책만 뭐 100만 권 이상 이렇게 팔린 것이 아니고 이 한국 소설도 많이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김애란, 정유정 작가의 작품도 네. 동반 상승을 했고 또 양기자 작가의 모순 또 최진영의 구의 증명과 같은 소설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 결국 전반적으로 이 도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왜냐하면 종이책이 그래도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래 소설이 전년 대비 한 35.7% 그리고 한국 소설 분야가 82%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구매력에서는 아까 이제 50대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지금 약간 독서 열풍으로 가면서 MZ 세대, 특히 이제 Z 세대들이 네. 많이 최근에 책을 찾는데 텍스트 힙이라고 하죠. 이게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멋있다 이런 문화가 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창구가 좀 열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판계, 출판 산업에서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이 유입.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젊은 세대는 종이책 안 읽고 그냥 뭐 쇼폼이나 아니면은 뭐 짧은 영상 네. 그리고 그냥 뭐 메신저만 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동영상을 많이 보는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텍스트입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글자 책 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과 책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힙하다. 굉장히 멋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열풍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그것을 반드시 인증샷을 통해서 올리게 되는 건데 한강 작가의 책도 이렇게 100만 권 이상 팔린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2030 세대가 굉장히 기여를 했고 사실 구매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빌려서 읽는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열풍이 이제 한강 작가의 그런 책을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서 많은 판매고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판 산업, 특히 이 종이 출판 산업은 거의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번에 돌풍으로 좀 새로운 또 창구들이 열릴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좀 영원할까요? 네, 일단은요.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텍스트입으로 책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과시 효과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럴듯한 책을 찍어가지고 이제 드러내주고 자랑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과거 건데 약간 타임즈 효과 네. 같은 거죠. 이렇게 타임즈 앞에 정확한 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없었느냐? 우리 때 있었죠. 전공서에서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타임지 들고 다니거나 이랬고 또 전집 이렇게 사가지고 꽂아놓고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책을 읽는 친구들은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책을 한 500권 읽는 집 같은 경우가 교육 효과로 한 4.5년 정도 교육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 종이책이요. 종이책 20권만 있어도 훨씬 더 자녀들이 이 지적으로나 또 이제 교양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성취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독서 그런 강연 이런 작업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낭독회 같은 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낭독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국의 이제 스토리 클럽 같은 경우는 한 3,00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작품을 읽고 심지어는 자기가 창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돌려 읽어요. 그리고 책을 사가지고 나눠서 보고 그것 때문에 해리포터가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이렇게 텍스트 힙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전자책 같은 경우도 지금 연동해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책을 대여해주는 전자책을 대여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지금 호황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MZ 세대로 불고 있는 독서 열풍 이게 마치 종이책이 다시 부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뭐
전자책도 이제 출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서런 범 출판 문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왜 그러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느냐라는 예.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의 피로증 유발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튜브 피곤이요? 피로증을 예, 유발을 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 동영상 콘텐츠들이 피로감을 유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로감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그 천편일률적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이제 있고 네. 그래서 새로운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너무 질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매개체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책을 찾는 거죠. 네. 책을 이제 읽게 되면 거기에는 짧은 어떤 내용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젊은 세대는 이제 평소에 이동 간의 스낵 컬처처럼 이제 짧은 동영상을 보긴 하지만 디깅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깊이 파고 들어가요. 맞아요. 좋아하는 분야는 네. 깊이 파고 한없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죠. 모조리 그냥 섭렵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마음에 들게 되면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했던 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8권짜리인데 예. 한 편 보고 나서 2편, 3편까지 제작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 처음에 못 모르고 왔다가 재미가 있으니까 18권짜리를 다 사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꽂히게 되면은 모조리 다 섭렵하는 것이 또 새로운 세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잘 착안을 하게 되면 출판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강 작가를 통해서 제가 인식한 바는 한국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읽을 만한 책이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한강 작가 책 같이 돈을 주고 능히 사고 싶은 책이 나오면은 충분히 도서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읽을 만한 책들을 많이 출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저희가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출판, 한국 문학으로 한번 이야기를 넓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한강 효과가 크게 되니까 한강 작가의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K 문학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K 문학 전반적으로 해외 출판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다. 이제 이게 우리가 원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도서전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정부 쪽에서 원래는 2000년 들어가서 한국 번역문학원이 체계화되면서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작품을 번역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아니면 해외에 그런 출판사하고 우리 사하고 연결 주는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해외 도서전 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해외 도서전에 참가하기에는 힘이 버겁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했던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14년에 영국 도서전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보라 스미스가 내가 번역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번역을 해가지고 작은 출판사의 의뢰를 자기가 해서 그거 나서 또 지원한 건가요, 그분이? 아니요. 데보라 그분이? 그분이 그냥 자원을 한 거죠. 자원.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그 매개고리는 도서전입니다. 도서전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내에서 한국 문학 판권 주문이 지금 현재 3-4배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영국, 미국, 뭐 유럽 국가들의 판권 문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현장에서 수십 개의 그런 미팅이 성립하기도 했는데 예. 최근에 라면을 소재로 한 에세이가 영국에서 선인세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세라는 건 미리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면을 다뤘다는 거는 이제 라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K푸드로서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작가가 혹시 뭐 그냥 없이 그냥 라면 에세이들이 예. 그 라면을 어. 끓이는 방법이 나와요. 아. 물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쫄깃쫄깃하기 예.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제 라면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그 라면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이겼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넣거든요. 이런 이제 판매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차하면은 1억 원 가까이의 이제 인세를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우리 국내에서 저도 이제 책을 좀 여러 권 써보면 네. 그 인세를 받는 것이 10%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원, 2억 원 하면 그게 뭐 별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도서에서는 엄청난 큰 액수이거든요. 예. 그리고 선행세만 그렇다 치고 나중에 또 후 받아야죠. 인세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까지 한국 문학 작품들 또 내지는 에세이나 다른 여타 작품들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주요 문학상 수상 사례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원래 수상이 높았었던 황석영 작가도 있었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정유정 작가도 요즘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쭉 가게 되면 K 문학으로 좀 가고요. K 문학이 해외 판권이 나오면 K 출판까지 정부와 좀 함께 좀 나아갈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가 이렇게 훌륭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예. 작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독서 문제를 이제 지적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독서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강 작가가 이번에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은 여러분 다 인식하실 거예요. 막상 책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작품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작가가 매진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작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네. 또 그런 작가들이 출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출판사에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나온 책들을 또 해외 번역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주고 그 외에도 좀 홍보 마케팅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이돌 그룹들이 책 한 권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주기만 해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정부와 아이돌 그룹과 이렇게 출판사 이제 작가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네. 하면은 훨씬 더 저는 많은 좋은 작가들이 발굴되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K 컨텐츠가 세계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가게 되면은 K 문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쾌거 제2, 제3의 한강 작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원식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로봇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이어가죠. 네, 로봇 뭐 요즘은 식당뿐 아니라 산업용에도 많이 있고요. 물류 그리고 의료 분야까지 전문 서비스 로봇도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자, 글로벌 로봇 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K 로봇 산업은 어디까지 있는지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로봇 이야기가 참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등장하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산업용에서는 정말로 많이 지금 로봇이 쭉쭉쭉쭉 도입되고 있다고요? 한번 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로봇 현황 한번 볼까요? 일단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조금 네.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하면 떠오르는 건 보통 뭐 우리나라 예전에 뭐 로봇 태권브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을 닮은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형태의 문제인 거죠.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가 휴머노이드 모양. 네. 그렇죠, 네. 모양.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로봇을 구분하는 건 이 로봇이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방금 말씀 주신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때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정용 로봇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예. 이 네 가지가 따로 구분되고 여기에서 형태가 뭐 사람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산업용 로봇을 쓰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전쟁 로봇 같은 건 전문 로봇인가요? 전쟁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 전문 될 수 전문 있겠죠. 서비스와 글로 가나요? 그렇죠. 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 해주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개 모양이라 그러면 네. 그냥 그런 모양인 거고 만약에 사람 모양이라면 그게 휴머노이드가 되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용 로봇에 한정돼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에서 굉장히 강자라고 하긴 그렇고 산업용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한 54만 대 정도를 설치했고 그러니까 작년 시장이 3년 연속으로 50만 대를 상회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산업용 로봇 자체가. 근데
시장 자체는 23년에 22년 대비해서 살짝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그 영향을 보면 22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건 금리 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 고금리의 충격 때문에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데 산업용 로봇은 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금리의 그렇죠.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예. 되고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의 수요는 살짝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네.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산업용 로봇이 주로 쓰이는 곳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라인인데 우리나라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라인을 좀 확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산업용 로봇이 약간 견조하게 있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보고 국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 어쨌든 지금 급증하고 있으니까 산업이 발달한 나라. 우리나라가 그 대표 아니겠습니까? 일본, 독일 요 정도 생각이 드는데 국가별로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의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도라고 한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제조업 인구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냐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전체 이제 만 명당 한 1,012대 정도의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봇 밀도. 밀도. 네. 그러니까 밀도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 명당 1,000대가 되니까. 근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위인 싱가포르도 한 777대, 그다음에 3위권은 한 400대 정도, 400대에서 500대 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용 제조 로봇의 밀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산업용 로봇이 쓰일 수 있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조업이 발달해야 됩니다. 근데 제조업이 발달함에 있어서도 대량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밀도만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공장은 아주 작고 인구가 작은 상태에서 공장에서 로봇을 많이 도입하면 밀도만 높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량 양산이 아니면 사실 산업용 로봇의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양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들 사이에서 이런 밀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높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이제 노동 집약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봇의 필요성이 필요한 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산업용 로봇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나라가 당연히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이제 자동화 쪽으로 많이 기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오고 있고 또 산화 제한 때문에 청년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봇 시대로 빨리 이행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불과 한 3, 4년 만에 이 로봇 밀도가 중국이 순위가 한 5위에서 작년만 해도 5위에서 3위까지 올랐고 네. 로봇 밀도가 한 2019년 이후에 한 3, 4년 만에 2배가 올라갔어요. 그만큼 중국이 빠르게 이 산업용 로봇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밖에 이제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의외로 미국도 좀 많이 쓰긴 하지만 밀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조업 쪽이 미국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인프라 쪽에서도 식음료나 이런 쪽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쪽은 아직 덜 돼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미국의 자동화율은 낮다. 이렇게 앞서 싱가포르가 2위인 것은 역시 인구 때문인가요? 이거 약간 통계적 착시인가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딱 보고 나서 예. 왜 그렇지라고 생각해봤을 때 싱가포르이 원래 역사적으로 원래 도시국가인데 예. 도시국가에서 원래 처음에 이 도시국가에서 뭔가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찾았던 게 제조업입니다. 잘 모르는데 예,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잘 안 알려져. 금융의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제조업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둬서 제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금융 쪽으로 드라이브를 추가적으로 걸었어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제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 의외로 이제 TSMC 공장이라든가 포드,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있고 네. 생각보다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들에 당연히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제조 관련된 공장들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로봇의 밀도는 굉장히 높은 나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TSMC 공장 저 정도라면 거의 대부분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산업용 로봇이 투입된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이사님께서 이야기할 때 산업용 로봇 있고 전문 서비스 로봇 이제 섹터별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서비스 로봇도 만만치가 않죠. 요즘에 AI 의료 로봇들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전체 아까 산업용 로봇이 한 50만 대 정도 판매된다 그러면 전문 서비스 로봇은 한 2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로봇은 생각처럼 많이 팔리진 않아요. 연간 한 6,200대, 6,800대 이러니까 성장성 높은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 깔리잖아요. 네. 그것은 병원에 이렇게 수술하기 위한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로 지금 서비스로 이제
보급되고 있는 건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일단 구분을 지어보면 전문 서비스 로봇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분류가 되는데 물류 배송, 그다음에 접객, 네. 그리고 농업, 그다음에 청소, 전문적인 청소, 그다음에 청소. 의료 헬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각광받고 커지고 있는 산업은 물류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류 쪽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로봇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 관련된 시장은 산업용 로봇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해서 20만 5천 대가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증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역성장했는데 서비스 로봇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서비스 로봇 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로봇 하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휴머노이드입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제 웬만한 분들도 이 휴머노이드를 알고 있고요. 정의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같은 인간이 한 명 딱 있는 게 휴머노이드입니까? 끝판왕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한다면 사람 같은이라는 건데 사람 일단 같은. 정의가 정확하게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얼굴이 달리고 두 팔이 달려 있으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다리까지 달려 있으면 완벽한데 다리 대신에 뭐 그냥 바퀴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휴머노이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얼굴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같이 사람처럼 작업하는데 네. 인간과 소통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휴머노이드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 스타워즈 R2D2도 약간 휴머노이드네요. R2D2 말고 네, R2D2 말고. 3PO. 3PO 네, 정도. 3PO가 정확하게 R2D2는 안 돼요. R2D2는 사람 모양이 아니잖아요. 팔이 없잖아요. 팔이 없죠. 네, 팔이 없죠. 네, 그냥 이렇게 동그란 팔은 있어야 모양. 된다. 그렇죠. 네. 팔은 있어야 돼요. 작업을 할 수 있는 팔이 있어야 되는 거죠. 3PO. 네.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닮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달리기나 이런 것들은 치타가 훨씬 빠르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 기능에 특화되는 로봇을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꼭 사람일까? 나랑 친숙해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점이 너무나 강합니다. 왜냐? 지금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사람과 비슷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지금의 인프라를 전혀 바꾸지 않고 그걸 활용해서 그대로 로봇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시장을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를 보기 전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동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지금 강자는 3개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테슬라 옵티머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피규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업체의 전략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인데 옵티머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동작입니다. 네. 사람과 비슷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잘 보시면 손이에요. 손을 가지고 사람과 비슷하게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최근 영상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공을 던지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을 만큼까지 기술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 판단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피규어를 보면 피규어라는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옵티머스가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경각심을 갖게 된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거의 한 7억 달러, 네.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고 이 회사는 오픈 AI가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소통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업할 때 어이 김씨 저기 뭐 좀 네.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알아듣는 로봇은 거죠? 알아들 수 없죠. 예. 네, 근데 이런 로봇은 알아듣게끔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통적으로 기계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래 유압식 로봇 모터를 썼다가 그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전기 모터로 개발한 지금 올류 아틀라스라고 하는 신제품을 내놨고, 네. 그 제품도 보면 약간 기계적으로 운동 성능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조금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족 보행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타트업 하나밖에 개발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좀 주목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2019년에 개발돼서 공개된 네이버 자회사의 로봇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직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우리나라는 좀 강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업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는 뭐 합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이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인간은 우리는 인간은? 뭐 하냐 그런 네. 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쉬어야 이제 되나요? 인간은 놀이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네.
원래 여러분 로봇 하면 일본입니다. 뭐 감속기부터 일본을 못 따라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중국이 로봇 밀도에서 앞서 설명했지만 엄청 쫓아오고 있고 중국이 거의 4차 산업혁명 쪽에서 로봇도 굉장히 발전이 빠르네요. 중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 우리의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로봇 시장에서 그 헤게모니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품들 이런 예. 것들은 기술력이 있긴 한데 로봇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기술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쪽과 중국이 지금 탑2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옛날의 일본이 아니네요. 옛날 일본에 로봇 네. 쪽에서는 지금 완전 헤게모니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두 개 쪽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기술을 지도하는 건 지금 미국이고 예. 물량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니버셜 로봇 요 기업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우리 한국 쪽이랑 좀 뭐가 좀 있게 되나요? 여기가 그 얼마 전에 방문했었죠. 11월 29일인가요? 네.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했었죠. 예. 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로봇 시장으로 보면 4위예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밀도로 보면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서비스 센터는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아시아권에 우리나라에 지금 서비스 센터를 넣으면서 로봇에서 중요한 국가로 우리를 인지하고 관련된 서비스 관련돼서 이제 협업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많아서 그런가? 왜일까요? 제조업이 많으니까요. 아,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네, 앞으로 로봇이 적용될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 용접공이 부족하다. 예.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조선소도 부족하고 삼성 평택 공장도 부족하고. 근데 지금 이 용접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용접 로봇. 네, 그래서 용접이 제대로 로봇이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3D 업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이 빨리 개발되고 필요하고 이것들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협동 로봇을 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니버셜 로봇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좀 보면 인간이 바로 아웃될 수는 없고 그렇죠. 인간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러면 일단 대세는 협동 로봇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협동 로봇에 대한 좀 분석 좀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협동 로봇의 현황까지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아예 그 양팔 로봇 같은. 그렇죠. 네. 아예 펜스가 쳐져 있어서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 교감하면서 교류해요.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강합니다. 토크가 강해요. 네. 그래서 다칠 수 있는데 협동 로봇은 일부러 그런 성능, 운동 성능을 약간 줄여놓은. 인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일부러 맞춰놓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물류에서 대충 한 예를 들어드린다고 하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없이 그냥 물류 로봇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카트 같은 로봇에 어떤 위치에 무슨 물건을 얼마만큼 담아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대로 이동해요. 그럼 사람 거기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냥 거기 물건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얹어 놓으면 예. 그냥 그 카트가 따라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협동 로봇이 작동을 하고 만약에 사람이나 다른 물건과 부딪힐 것 같으면 금방 멈추면서 네. 그 작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원래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만 가는데 협동 로봇은 그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같이 간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의 협동 로봇은 1위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네.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라든가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 협동 로봇 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용접 로봇이라든가 우리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구인난을 겪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3D 업종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협동 로봇이 개발될 거고 그런 쪽 시장은 충분히 뭐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니치 마켓을 공략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정부가 뛰어들어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도 정부의 역할 중요할 것 같고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한 참 로봇도 우리의 반도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떤 해법들과 제언을 좀 해주겠습니까? 일단은 그 리더십을 갖고
이 정책을 주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보면 놀라운 나라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제조업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세계에서 참 드문데 우리나라는 약간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런 산업들을 잘 키워왔다. 이게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우리가 봤던 리더십을 여기로 옮겨올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신규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꼭 필요한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은 또 산학연 연계가 돼서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산학 과제 같은 것들을 제대로 주면서 로봇 산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좀 투입을 해서 로봇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근데 정부도 약간 고민일 것 같아요. 뭐 공무원들을 로봇으로 뭐 전환할 수도 없겠고, 어떤 지원, 어떤 방식의 노력이 좀 있어야 좋을까요? 규제 뭐 이런 부분일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좀 갈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강남에서 배달 로봇이 서비스가 시작했어요. 예. 세대가 서비스되기 시작했는데 아파트끼리 가더라고요. 그렇죠. 가까운 자리.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예. 하는데 그것을 위한 가장 큰 관건이 뭐였냐면 이게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규제 완화였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규제를 빨리 완화해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데이터를 쌓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강자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데이터를 빨리 쌓을 수 있게끔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예. 됩니다. 그런데 야, 그거 정치적인 문제네요. 그러면 국회까지도 함께 가서 해야 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좀 처리해주고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고 당 간의 어떤 이런 당리당략 이런 거에 기울이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산업, 정부의 자금 지원 이런 어떤 뭐 이런 재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규제 완화, 규제 철폐, 규제 부분도 한번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고민해봤으면 한다라는 마지막 제언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셨던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취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2만 명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 증가폭을 회복을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취업자 수 2021년 3월 이후에 45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보이고 있어요. 고용 시장이 더 활기를 좀 띠고요. 우리의 내수도 한껏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